어쩌면 우리는 매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약속에 조용히 서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내는 이 통신요금 청구서, 그 종이 한 장 뒤에 숨겨진 무언의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거의 10만 원. 정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출근길 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을 보려고 하면 화면이 멈추고 버퍼링이 걸리는 걸까요? 분명 내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최신 스마트폰이 들려있는데 말이죠.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급하게 뭔가를 검색해야 할 때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그 답답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은 불편함 속에 사실은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구조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눈을 감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큰 맘 먹고 새로 지은 멋진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보죠. 관리비가 예전에 살던 곳보다 꽤 비싸졌지만 관리소장은 자신만만하게 약속합니다.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로켓처럼 빠를 거고요. 복도는 호텔처럼 반짝이게 관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관리비 절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멈추고 복도에는 쓰레기가 며칠째 그대로 있습니다. 화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더니 관리소장이 느긋하게 카피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입주민님, 그 관리비는요, 아파트 수리에는 거의 안 썼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카페 사업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제 카페가 대박 나면 쿠폰이라도 한 장 드릴게요.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통신요금이 정확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텔레비전만 켜면 인터넷 뉴스만 열면 온통 5G 이야기뿐이었습니다. LTE보다 무려 20배가 빠르다. 영화 한 편 다운로드에 1초도 안 걸린다. 눈앞에서 의사가 로봇팔을 움직여서 원격으로 수술을 하고 자동차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세상.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가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죠. 우리들은 그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혹은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는 말에 조금 더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그렇게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시작됐던 그 약속은요. 하지만 불과 4년 뒤인 2023년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할당했던 핵심 주파수를 다시 회수하는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처음 있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공식적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주파수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도로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통신사들이 광고에서 말했던 그 기적 같은 속도는요, 28GHz라는 초고주파 대역을 써야만 가능한 말 그대로 꿈의 속도였습니다. 이건 도로로 치면 왕복 20차선으로 뻥 뚫린 초고속 슈퍼하이웨이 같은 개념이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5G는 3.5GHz 대역인데요. 이건 기존에 있던 4차선 LTE 고속도로를 한 6차선 정도로 약간 넓힌 수준에 가깝습니다. 약속했던 페라리를 사러 갔는데 실제로는 기존 모델에서 엔진만 살짝 개선된 소나타를 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왜 처음부터 이 20차선 슈퍼하이웨이를 만들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에는 이 기술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28GHz 주파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요. 전파의 성질이 빛이랑 비슷해서 직진만 할 뿐 벽을 잘 뚫지 못합니다. 심지어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감싸쥐는 것만으로도 신호가 끊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민하죠. 이 기술을 전국에서 제대로 쓰려면 기존처럼 건물 옥상에 기지국을 드문드문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골목마다, 모든 가로등마다, 심지어 집안 거실 창문마다 기지국을 아주 촘촘하게 깔아야만 했습니다. 그 비용은 수십,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거죠. 결국 통신사들은 이 투자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던 진짜 5G 기지국을 짓지 않음으로써 아낀 돈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가 더 비싼 요금을 내면서까지 기대했던 그 미래를 만드는 데 쓰였어야 할 그 엄청난 돈, 그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매년 설비에 투자하는 돈이 약 7조 원에 이릅니다. 7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웬만한 대기업의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돈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막대한 돈이 당연히 통신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흐름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방향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 돈은 대부분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신망을 까는 데 쓰였습니다. 아주 외딴 산골 마을에도 전화가 터질 수 있도록 기지국을 세우고 더 빠른 인터넷을 위해서 땅을 파서 광 케이블을 묻는 그런 일에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 7조 원이라는 돈의 상당 부분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이제 인공지능, 즉 AI와 클라우드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불리는 도시망공교통, UAM 사업에도 뛰어들고 심지어 호텔과 부동산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죠. 우리의 통신 요금이 통신 품질 개선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투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아파트 관리비로 관리소장이 개인 카페를 차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통신사 경영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의 신년사나 사업 보고서를 종합해서 아주 솔직하게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솔직히 통신사업은 이제 더 이상 크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5천만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내주는 통신비라는 절대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정적인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베팅할 겁니다. 만약 그 사업들이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통신비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들어올 테니까요. 통신사업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의 대상이 아니라 신사업을 위한 든든한 자금 조달 창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냥 5G 안 쓰고 더 저렴한 LTE 요금제를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통신사들 역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소위 LTE 고사작전이라는 것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름 그대로 기존의 저렴한 LTE망을 서서히 말려 죽여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5G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전략이죠. 왜 이런 전략을 쓸까요? 바로 그들의 새로운 투자 사업, 그러니까 AI나 UAM, 호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걸 다시 도로 비유로 돌아가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국도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새로 비싼 유료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싸기만 한 고속도로 대신 계속 옛날 국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도로관리 주체가 국도보수공사를 슬슬 멈춰버립니다. 아스팔트가 깨지고 도로 곳곳에 구멍이 생겨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내면서 그냥 방치하는 거죠. 결국 운전자들은 정말 길이 너무 험해서 못 다니겠네 라고 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 지갑을 열고 유료 고속도로로 핸들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의혹이나 추측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신품질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LTE 속도가 몇 년 전보다 오히려 더 느려진 곳이 수두룩하게 나타납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경험, 이게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의도된 방치의 결과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땅 위에서 가입자들을 유료 고속도로로 밀어넣는 데에만 집중하는 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 바로 저 먼 하늘 위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 대략 2029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6G 시대가 있습니다. 6G는 단순히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걸 넘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드론 택시 같은 모든 것이 24시간 끊임없이 연결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기지국만으로는 깊은 산속이나 망망대해의 하늘까지 완벽하게 통신망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땅과 하늘을 잇는 위성통신과의 결합이 필수가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바로 이 하늘의 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주 통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미래 경쟁의 핵심은 바로 저궤도 통신 위성인데요. 그런데 2030년까지 우리 정부가 쏘아 올리겠다고 밝힌 위성의 목표치가 단 2개입니다. 네, 단 2개요.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하늘을 뒤덮을 만큼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조각배 투척으로 수만 척의 항공모함 함대와 맞서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땅 위에서 AI와 호텔 사업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미래통신의 핵심이 될 하늘의 길은 다른 나라의 통째로 내어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만의 위성통신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 미래에 우리의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외국의 위성 신호를 빌려 쓰기 위해서 막대한 외화를 지불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데이터 식민지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어쩌면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조금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뜰폰이라고 부르는 선택지입니다. 알뜰폰은 왜 더 저렴한 걸까요? 통신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알뜰폰은 통신 3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 쓰기 때문에 통화나 데이터 품질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가격 차이의 핵심은 바로 사업 모델에 있습니다. 알뜰폰 회사는 우리의 요금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호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통신 서비스라는 본질, 그 하나에만 집중하죠. 즉, 우리가 대형 통신사에 내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그 신사업 투자금이라는 거품이 빠진 가격, 그것이 바로 알뜰폰의 가격인 셈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짚어보니 우리가 매달 내는 이 통신 요금이라는 것이 더 이상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통신사의 새로운 모험에 자금을 대주는 일종의 비자발적 투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 스마트폰 화면 맨 위에 떠있는 작은 통신사 로고를 보면서 한 번쯤은 조용히 생각해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달 내는 이 돈의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미래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